뉴욕 나눔재단이 연례만찬 행사를 통해 기금 모금과 함께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새 회계년도에 뉴욕시 의회로부터 한인 비영리 단체들이 받는 지원금 규모가 100만 달러 규모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뉴저지 에지워러 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아쉽게 낙선한 김진한 후보가 재검표를 요청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학군의 학교 개보수 프로젝트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열립니다. 뉴욕주에서 그린라이트 법안이 제정된 가운데 업스테이트의 일부 카운티 공직자들이 서류 미비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건강한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한인 단체 지원을 위해 활동하는 뉴욕 나눔재단이 연례 만찬 행사를 통해 기금 모금과 함께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키노트 스피커로 나선 피스컬 노트 창업자 팀 황 대표는 기부 문화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뉴욕 나눔재단이 어제 저녁 뉴저지 티넥에 있는 메리엇 호텔에서 13회 연례만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뉴욕 나눔재단은 소외된 계층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어떻게 활동했는지 알리고 나눔의 문화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례만찬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나눔재단 스티븐 오 이사장은 그동안 한인 동포들의 성원과 참여로 사회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에게 140만 달러를 후원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비전이 뭐냐면은 이런 큰 도너도 필요하지만 이런 영피퍼가 이 시작을 지금 하면 괜찮다. 그래서 연례만찬 기조연설은 연방 정부와 50개 주의 법안을 만드는데 참여한 의원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법률 플랫폼 피스컬 노트의 팀 황 최고 경영자가 맡았습니다. 팀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겪었던 아픔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As a Korean American, you take advantage of the broader community that sits here and all the different experiences and relationships that can be garnered from that. 재단이 그랜티 파트너에게 수여하는 변화를 향한 리더십상은 시민참여센터에게 돌아갔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한인들의 권익 증진과 정치력 신장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새 회계년도에 뉴욕시 의회로부터 한인 비영리 단체들이 받는 지원금 규모가 약 30% 증가한 100만 달러 규모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한인 비영리 단체들은 올해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19일 통과시킨 2020 회계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뉴욕 가정상담소와 뉴욕 한인 봉사센터, 민권센터, 가정문제연구소, 뉴욕 한인 상록회, 대뉴욕 노인복지회, 퀸즈 한인회, 뉴욕 취타대, 코리아 유스 프로모션 어소시에이션 등 9개 한인 비영리 단체에 총 97만 2,410달러의 지원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한인 단체들에 배정된 뉴욕시 의회 지원금 규모는 지난 2018년 23만 달러 수준에 불과했지만 2019년 68만 9,910달러로 급증한 데 이어 이번에 100만 달러 수준까지 늘어난 것입니다. 우선 뉴욕 가정상담소가 전년보다 7만 달러 늘어난 32만 달러의 지원금이 배정돼 한인 비영리 단체 중 최고액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KCS가 6만 달러 증가한 31만 8,910달러, 뉴욕 한인 상록회는 16만 달러가 책정돼 5만 달러 늘었고 퀸즈 한인회는 9만 달러가 증액된 11만 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시의원별로는 플러싱 등 한인 밀집 지역을 포함한 20선거구에 피터구 뉴욕시 의원이 가장 많은 6만 7,500달러를 한인 단체에 지원하며 베이사이드를 지역구로 둔 19선거구에 폴 벨론 뉴욕시 의원이 5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도 5만 달러를 한인 단체에 지원하며 매튜 유진 시의원 2만 6천 달러, 베리 그로덴칙 시의원도 2만 1,000달러를 각각 지원합니다. 뉴저지 에지워러 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아쉽게 낙선한 김진한 후보가 재검표를 요청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풀뿌리 선거 캠페인을 기반으로 돌풍을 일으켰고 경쟁자인 마이클 맥파틀랜드 시장보다 불과 22표 차이로 낙선했습니다.
김 후보는 에지워러 시장 민주당 예비선거 투표 과정에서 문제점이 존재하며 특히 우편 투표에서 혼란이 있었다며 지난 19일 해켄색 뉴저지주 법원에 재검표 요청서를 공식 접수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 지난 6월 4일 예비선거에 현장, 우편, 잠정 투표를 재검표하게 됩니다. 김 후보를 대리하고 있는 매튜 길슨 변호사는 선거에 참여한 모든 유권자의 표가 제대로 개표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유권자 권리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지워러 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초박빙 경쟁이 벌어진 것도 2004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현역 시장과 맞붙은 이번 선거에서 20대 무명 정치인이었던 김 후보는 경쟁 상대조차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팽배했지만 김 후보는 풀뿌리 선거 캠페인을 기반으로 돌풍을 일으켰고 경쟁자인 마이클 맥파틀랜드 시장보다 불과 22표 적은 366표를 획득하면서 에지워러 정가를 놀라게 했습니다. 김 후보는 지난 2년 동안 에지워러 타운 의회와 플래닝 보드 미팅, 교육위원회 미팅 등을 꾸준히 참석해 환경 오염과 정치 부패 문제에 목소리를 내면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왔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학군의 학교 개보수 프로젝트에 대한 주민 공청회가 열립니다. 타운 교육위원회는 학교 개보수 작업은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주민들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해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학군이 공립학교 개보수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에서 오는 24일 오후 6시 팰리세이드 파크 고등학교 강당에서 두 번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5월 진행된 첫 번째 공청회를 한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해 빈축을 산 바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당초 팰리세이드 파크 유권자 협의회 등 한인들이 요구한 한국어 공청회 대신에 한국어 통역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유권자협의회는 공청회 개최 시간도 한인들이 많이 참석 가능한 7시 30분으로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공청회는 5,600만 달러 규모의 팰리세이드 파크 초중고교 개보수 공사에 대한 내용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세부 사항들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주에서 서류 미비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그린라이트 법안이 제정된 가운데 업스테이트의 일부 카운티 공직자들이 이 법안이 연방법에 어긋난다며 서류 미비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스테이트 버팔로 에리 카운티의 마이클 키언스 카운티 클럭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그린라이트 법안이 1986년 제정된 이민개혁 통제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며 카운티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고 연방법원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키언스 클럭은 서류 미비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이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유권자 등록을 하게 되면 이는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내년 10월부터 적용되는 리얼 아이디로 주 차량국에 신청자가 몰리는 상황에서 서류 미비자들의 운전면허증 신청까지 더해지면 DMV 직원들의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류 미비자들은 국내선 항공편 탑승과 연방정부기관 관련 업무를 위한 신분증, 리얼 아이디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운전면허증을 받을 전망입니다. 또 상업용 운전면허증이나 임시 운전면허증 발급도 제한됩니다. 지난 18일 연방의회를 통과한 그린라이트법은 해외 신분증 위조 가능성, 서류 미비자에게만 주는 특혜, 서류 미비자의 범죄 가능성 등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성명을 발표한 뒤 결국 쿠오모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시가 학생들의 경범죄에 무관용 정책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개혁을 제시했습니다. 뉴욕시경의 학생 검거가 줄어들고 학생 대상 사법 처벌도 완화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쉐릴 맥크레이 시장 부인, 리처드 카란자 교육감 등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경의 학생 검거 범위를 축소하고 초중고등학생과 학교 안전요원 등에 대한 정신건강교육과 위기 대처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시경과 교육국은 경범죄를 저지른 학생이 사법 시스템으로 인도되는 경우를 최대한 줄이는 데 합의하고 양해 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교직원이 특정 학생을 학교 안전요원에게 인계할 수 있는 경우도 대폭 제한됩니다.
드블라조 시장은 학생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사회, 감정적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 시스템을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어린 학생들이 사법 시스템의 관할로 넘어가는 대신 정신건강 프로그램인 사회 감정적 교육과 정의보건 관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장실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뉴욕시경이 학교 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학생을 교실에서 체포할 수 있는 경우는 중범죄, 성범죄, 수배가 내려졌거나 도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으로 대폭 제한됩니다. 또 교육국의 징계 규칙에도 대부분의 경우 정학 처분을 20일 이하로 제한하는 변경안이 제시됐습니다. 총기 관련 범죄 등 중대한 폭력 범죄의 경우에만 주 교육국의 인가를 통해 더 긴 정학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다음 달 중 뉴욕시 각 보로에서 학생 처벌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을 개최합니다. 뉴저지주 2019-2020 회계년도 예산안이 주 상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필 머피 주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부유세 등 세금 추가 부과 방안이 예산안에서 제외돼 주지사의 서명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해 셧다운을 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예산안이 어제 주 상원에서 찬성 31표, 반대 6표로 가결된 후 주 하원에서도 53표 대 24표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필 머피 주지사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부유세, 총기, 오피오이드, 곰 사냥에 대한 세금 추가 부과 방안이 예산안에서 제외됐고 주지사는 셧다운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새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7월 1일 이전에 예산이 확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에는 뉴저지 트랜짓, 특수교육에 각 5천만 달러, 장애인 차일드 케어 센터 종사자 임금 인상에 6,500만 달러 등이 책정됐으며 지역 반려동물 프로젝트, 병원, 비영리 단체에 수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의회에서 10.75%의 부유세를 통해 연간 4억 4,700만 달러를 확보하겠다는 머피 주지사의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늘어난 세수로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무료, 교육 공무원 연금, 뉴저지 트랜짓의 자금을 충당하려는 주지사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다만 주지사가 요청했던 HMO 건강보험 플랜에 대한 세금을 2%에서 3%로 인상하는 요구는 포함됐습니다. 한편 주의회는 이날 의료용 마리화나 확대 법안과 스마트건 법안 폐지, 개인화된 권총 모델 판매 법안 등도 표결에 붙여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미 전역 인구의 중간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센서스국의 20일 발표에 따르면 2018년 미국 전체 인구의 중간 연령은 38세로 2010년에 37세보다 높아졌으며 아시안 인구 역시 1.7세 상승해 주민들의 중간 연령이 높아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번 통계에서 한인이 많은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주 등도 중간 연령이 높아져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간 연령이 제일 크게 상승한 인종 그룹은 하와이 등 태평양 섬 출신 그룹으로 8년 사이 중간 나이가 2.6세 높아졌으며 백인 1세, 흑인 1.4세, 미원주민 2.2세, 히스패닉 2.2세 등 타인종 그룹 역시 모두 중간 나이가 상승했습니다. 센서스국은 인구 고령화의 원인으로 2018년을 기점으로 베이비 부머 세대가 65세를 넘긴 것이 큰 요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에 달해 전년에 비해 3.2% 늘고 2010년에 비해서는 30.2% 증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18세 이하 인구는 전년에 비해 78만 2,937명, 1% 감소했습니다. 한편 2018년 기준 뉴욕주 아시안 인구는 200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689만 703명에 이어 두 번째로 아시안 인구가 많았으며 세 번째로 아시안 인구가 많은 주는 텍사스주였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아시안 인구가 제일 많이 늘어난 카운티는 워싱턴주 킹 카운티로 2018년 아시안 인구가 23,932명에 달해 전년에 비해 5.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18회 뉴욕 아시안 필름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오는 28일부터 7월 14일까지 50여 편의 아시아 영화를 뉴욕에 소개합니다.
필름 앳 링컨 센터와 뉴욕 아시안 필름 재단은 오는 28일 개막되는 뉴욕 아시안 필름 페스티벌의 상영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한국 영화 9편을 포함해 코미디, 드라마, 스릴러, 호러 등 다양한 장르의 총 53편의 아시아 영화가 소개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메인 경쟁 부문에는 김윤석 감독의 미성년, 이옥섭 감독의 매기 등 한국 영화 2편을 비롯해 문성호 감독의 일본 영화 500만 달러 라이프, 홍차오 리앙 감독의 대만 영화 한단 등 총 7개 작품이 후보에 올라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특히 압도적인 호평을 받으며 배우에서 감독으로 변신한 김윤석 감독의 연출력이 돋보이는 미성년은 7월 11일 오후 8시 30분 링컨 센터 월터 리드 극장에서 상영되며 김 감독이 관객과의 대화를 위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오는 29일 7시에는 링컨 센터 앨리스털리홀에서 김태용 감독의 꼭두 이야기, 30일 오후 1시 월터 리드 극장에서는 조민호 감독의 한거 유관순 이야기가 상영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시장에 대한 리콜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대책 마련을 제시했습니다. 가세티 LA 시장은 수십 년에 걸쳐 발생한 노숙자 문제는 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길거리 청결과 노숙자들을 위한 위생시설 등을 관리하는 데 212명의 추가 인력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세티 시장은 불법 투기 전담 단속, 케어팀을 운영할 예정이며 이에 600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노숙자 문제에 실패한 에릭 가세티 LA 시장에 온라인 리콜 캠페인이 전개되면서 현재 9,400여 명이 서명한 상태입니다. LA시가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백신 접종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학생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제때 보고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라며 이를 지키지 않는 LA 시내 킨더가든에게는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시 측은 지난 2015년 이후로 백신 접종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킨더가든 17곳에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퓨어 LA시 검사장은 LA시 내 사립학교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 검사에 의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르면 매년 가을 학기마다 주내 모든 킨더가든은 연간 면역 평가 보고서를 캘리포니아주 보건관리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의 2019년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인신매매국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돼 17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미국은 인신매매 3등급으로 분류된 국가에 대해 직접적인 원조 제한 조치와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에 해당 국가에 대한 지원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방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으로 나소 카운티 내 백인 인구 비율은 처음으로 60% 미만인 59.33%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히스패닉계 인구 비중은 17.23%를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시안 인구 비율은 지난해 나소 카운티에서 10.27%로 집계돼 2010년에 비해 2.4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백인 인구는 지난 1999년 기준 롱얼랜드 인구 전체의 84%를 차지했지만 지난 30여 년간 4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3인조 절도범이 지난 4월 이후 차량 공유업체 운전사를 대상으로 앱에서 돈을 빼가는 수법으로 브롱스, 브루클린, 퀸즈 그리고 맨하탄에서 40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고 뉴욕시경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절도범들은 승객으로 가장에 차를 불러 탑승한 뒤 목적지를 변경하고 자신의 휴대폰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운전사의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롱스 호레스만 고등학교 11학년에 재학 중인 맥스 정군이 일주일이 넘도록 행방이 묘연해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정군은 지난 13일 오후 4시쯤 헨리 허드슨 파크웨이 인근에 있는 집에서 외출한 뒤 이후 자취를 감췄으며 실종 당일 오후 맨하탄 폴트 오토리티 버스 터미널에서 목격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행적이 끊겼습니다. 정군은 5피트 10인치의 키에 몸무게 180파운드 정도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화창한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0도, 섭씨 영상 27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영상 17도 예상됩니다. 일요일 역시 화창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월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